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호TV의 천영호입니다. 지난 회에서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 정부 내의 인식과 분위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6.4회담 남북수석대표 간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입장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주로 북핵 문제를 연구하시는 분이나 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염두에 두고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만들어 본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6.4회담 수석대표를 맡은 게 2006년 2월부터 2008년 4월까지 만 26개월간인데 그 기간 중에 6.4회담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2.13 합의와 13 합의가 타결되어서 북한의 영변단지를 동결하고 불능화하는 그런 성과도 거뒀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남북 6.4회담 수석대표 간의 양자회담도 수시로 열렸고 이게 고비마다 비핵화 협상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협상 동력을 되살리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북한의 카운터파트인 김계관 부상에게 좀 만나자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6.4회담 중에 북경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6.4회담이 열리지 않는 기간에도 북경, 동경, 뉴욕 같은 데서도 따로 만나서 계속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만날 때마다 저는 북한이 가장 듣기 거북하고 화가 날 얘기를 직설적으로 거침없이 했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김계관 부상은 언제나 제 얘기를 듣고 싶어 했고 진지하게 경청을 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되었지만은 남북 수석대표 간의 소통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제가 2006년 2월 21일 6.4회담 수석대표에 임명됐을 때는 소위 BDA 사건으로 6.4회담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005년 9.19 공동성명 직후에 마카오에 있는 북한의 해외 주거래은행인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이 미국 재무부로부터 자금 세탁 우려 은행으로 지정되면서 이 은행이 사실상 문을 닫고 거기에 예치된 북한 자금 2,400만 불이 동결된 겁니다. 이게 바로 BDA 사건인데 북한은 동결된 자금을 풀어주기 전에는 6.4회담에 못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었고 북한이 이 문제를 미국과 양자회담으로 풀어보려고 해도 미국은 6.4회담 틀 밖에서는 만나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숨겨진 에피소드가 많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별도 영상을 한 편 만들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6.4회담이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시기에 제가 수석대표를 맡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교착 상태를 푸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숙제였고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마침 2006년 4월 10일, 11일 이틀간 동경에서 정부 관리들과 학자들이 참가하는 NEACD라는 동북아 안보 문제를 다루는 1.5트랙 회의가 열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계관에게 NEACD 회의를 핑계로 동경으로 와라. 거기서 조용히 좀 만나자고 제의를 했는데 김계관이 선뜻 오케이 한 겁니다. 남북 수석대표가 동시에 동경에 오면 언론에 과도한 관심을 끌기 때문에 조용히 만나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노출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남북 대표단이 같은 호텔, 그때가 아카사카 프린스 호텔이었습니다. 같은 호텔에 같은 층에 숙소를 잡고 제 방에 김계관 부상을 초대해서 이틀간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북한의 최대 관심사는 당연히 BDA 문제 해결이었는데 이건 별도 영상에서 다루기로 했으니까 여기서는 저의 최대 관심사인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한 내용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김계관에게 말한 요지는 대충 이렇습니다. 9.19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영변의 플루토늄 프로그램의 실체는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거니까 논란이 될 일이 별로 없다. 그래서 아직도 숨기고 있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의혹을 모두 해소하느냐 여부가 비핵화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라고 본다. 북한이 농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사실인데 이 문제로 서로 왈가왈부하지 말고 북한이 자발적으로 성실 신고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용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영변 단지만 내놓겠다면 그거는 핵개발의 앞문만 닫고 뒷문은 계속 열어두겠다는 소리 아닌가. 농축 프로그램을 계속 숨기겠다면 결국은 완전한 비핵화는 못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육자회담이 아무리 순조롭게 진전되다가도 전국적으로는 깨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계관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한국과 미국이 자꾸 우리가 농축 프로그램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구체적 증거가 있으면 내놔 봐라. 관계부처에서는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당신들 말만 믿고 관계부처를 추궁할 수 있겠나. 증거를 내놔야 그걸 갖고 관계부처에 알아보고 확인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러는 겁니다. 언뜻 들어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한미 양국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를 먼저 시험해 보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아주 노예하고 영악한 논리였습니다. 미국이 증거가 있어도 정보 수집의 방법이나 소스가 노출될 수 있는 증거는 절대로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주면 앞으로 더 교묘한 기만 방법을 연구하는데 악용되기 때문입니다. 파키스탄에서 가져온 20여 개의 원심 분리기 샘플과 그리고 농축시설 시운전에 필요한 물질은 파키스탄 특별기에 싣고 가서 북한 미사일을 싣고 돌아간 거기 때문에 선적 서류 같은 게 없습니다. 러시아에서 알루미늄 관을 밀수한 방법과 규모를 미국이 정확히 알고 있어도 정보 수집 방법이 비밀이기 때문에 동맹국과도 물증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김계관은 육자회담 공식 협상에서는 농축 프로그램 같은 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했지만은 남북 수석 대표 간의 비공개 회담에서는 직접 합법으로 농축 프로그램은 없다 이런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항상 관계부처에서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 이런 식의 간접 합법만 사용했습니다. 자기는 분명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언젠가 시인해야 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응 논리를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장 물증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당신들이 농축 외에는 다른 용도가 없는 품목을 언제 어디서 얼마나 조달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걸 부인하면 당신은 앞으로 신뢰성을 잃게 되고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만약 원자력 총국이 주체 사상에 충실하다면 당연히 경수로 완공 이후에 원전 연료 공급을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조달할 대책을 세웠을 거다. 원자력 총국이 그런 차원에서라도 농축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정말 주체 사상도 충성심도 전혀 없는 집단이라는 소리인데 내가 만나본 총국의 간부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 당신이 협상에 나와서 거짓말이나 일삼는 실없는 사람이 안 되려면 원자력 총국에 다시 잘 알아보라. 대충 이런 요지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김계관과 북한 대표단이 제 말을 듣고 속마음이 들켰다고 생각을 했는지 자기들끼리 서로 쳐다보면서 어색한 웃음을 짓더라고요.
제가 1999년과 2000년 2년 동안 대북 경수로 사업에 관여하면서 이재선 북한 원자력 총국장을 만나서 얘기해 본 적도 있고, 자기 아버지가 총리를 지냈다는 어느 국장과도 실무 협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만난 북한의 어느 당 간부나 관료들보다 더 투철한 주체사상과 사명감으로 무장되어 있었고, 외부의 지원 없이 주체적으로 자기들이 말하는 핵 동력 공업을 일으킨 데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김계관을 만날 때마다 농축 프로그램 문제를 제기를 했지만은 다시 심도 있게 거론한 것은 2007년 2.13 합의 이후에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과 다음 단계의 핵 폐기 문제를 논의할 때였습니다. 제가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농축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갈 것을 촉구하자 이 문제에 대한 김계관의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김계관은 현 단계에서는 농축 문제를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나 지금 불가능한 것도 미북 간의 신뢰가 쌓이면 가능해지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이러면서 묘한 여운을 남기는 거였습니다. 이게 아마 농축 프로그램의 존재를 암시하는 첫 언급이었습니다. 그런데 13합의에서 북한이 2007년 말까지 완전한 핵신고서를 제출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뭉개고 지나갈 수 없는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신고서를 제출하기에 앞서서 농축 프로그램이 없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밀수한 것으로 알려진 알루미늄 관을 원심 분리기가 아니라 미사일 만드는 데 사용했다는 그런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 해명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김 당시 국무부 한국과장, 주한 대사를 지낸 그 성김입니다. 이 성김 과장에게 노동미사일 공장을 보여주고 미사일 제조에 사용했다는 알루미늄 관 하나를 샘플로 제공까지 했습니다. 북한 측은 자신들의 특급 보안시설인 미사일 공장까지 미국에 보여주면 농축 프로그램이 없다는 주장을 미국이 믿어주고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알루미늄을 미사일 제조에 실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전부 미사일에 사용했는지 일부만 사용했는지를 규명을 해야 농축용 원심분리기 제작에 사용한 분량을 산출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김계관을 만나서 그간 없다고 우기던 알루미늄 관이 어디서 나왔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김계관의 설명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자기가 원자력 총국을 비롯한 관련 부처에 알루미늄 관을 수입한 적이 있는지 물어봤을 때 모두 없다고 하길래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야 군부에서 수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해군 함정에 장착할 포를 만들려고 군부에서 수입한 건데 함포 개발에 실패했다고 그럽니다. 아까운 알루미늄을 함포 제조에 못 쓰면 쓸 데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다가 미사일 만드는데 소용이 있다고 해서 미사일 제작에 사용하게 된 거라고 둘러대더라고요. 북한의 함정이 작아서 강철로 만든 함포는 중량을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가볍고 단단한 함포가 필요했다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제가 전문가들에게 알아봤더니 북한이 밀수한 강도 8000 시리즈 알루미늄은 항공기나 미사일 동체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강도인데 기술적으로는 포신을 만드는데도 쓸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 제작에 그런 비싼 재료를 굳이 쓸 이유는 없었습니다. 기술적으로 틀리지 않은 정교한 해명 논리를 개발하느라
엄청 머리를 쓴 것 같은데 아무리 설명을 들어봐도 저는 납득하기가 어려웠고 석연치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김이 미사일 공장에서 받은 알루미늄 샘플을 미국에 가져가서 정밀 분석을 해보니 거기서 농축의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 무렵에 북한이 시리아에 몰래 지어주던 그 원자로가 이스라엘 공군의 공습으로 파괴된 그런 사건도 있어서 워싱턴에서는 대북 강경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북한은 2008년에 핵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북한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미 국무부의 동아태국 소관이지만은 북한의 핵신고서가 완전하고 정확한지를 검증하는 업무는 대북 강경파들이 주도하는 군비통제차관 휘하의 검증국 소관입니다. 검증 전문가들은 허위 신고나 합의 위반을 다루는 방식이 경찰이 범죄인 다루듯이 합니다. 강경파들이 북한의 신고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엄격한 검증과 현장 사찰을 요구하고 북한이 이걸 거부하면서 육자회담은 종말을 맞게 된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BDA 사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천영우 TV의 천영우였습니다.